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근입니다. 오늘은 교육평가 중에서 특별히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책 소개를 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인데 이 책이거든요.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영어 원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Talent is overrated 이렇게 돼 있죠. 재능이 과대평가되었다 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은 여러분 혹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알고 있으면 쓸모 있는 신비한 잡학사전이 원제였던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정재승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간의 잠수 능력 있죠. 잠수. 사람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수 기네스 기록이 몇 분일까요? 저도 이제 TV에서 질문하시는 교수님을 보면서 그래 진짜 그게 한 몇 분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UDT 이런 해병대에 계신 분들이 막 길게 잠수하면은 막 5분도 잠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한계까지 가면은 한 10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재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니다. 8분 10분 이게 아니라 25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잠수에 대한 세계 기록은 25분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무호흡 잠수 기록은 몇 분이냐면 22분 30초라고 하네요. 22분 30초. 그러니까 이 숨을 참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정재승 교수님이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하죠?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재능이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재능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쓰신 제프 콜빈이라는 분은 재능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단련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3살 때 작곡을 했다. 아니면 몇 살 때 작곡한 곡이 어떤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모차르트 얘기를 많이 들어본 거죠. 근데 그 책에서는 그런 모차르트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성취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대단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매우 높고 실제로는 이 모차르트가 3살 때 작곡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3살 때 했던 것이 작곡이 아니었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곡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게 아버지에 의한 훈련이었다는 거죠. 훈련의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모차르트를 훈련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미 음악가로서 되게 유명한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녀인 모차르트에게 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음악 교육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계속 모차르트에게 제시를 한 거고 모차르트는 이제 그거를 받아서 그런 교육들을 받아서 이제 천재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때 했던 게 결국은 작곡이 아니라 습작을 했던 거라는 거죠. 청음을 하고 습작을 했던 거. 그래서 유명한 작곡가의 곡을 들어보면서 그 곡을 따라서 써보고 따라서 쓴 곡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 등등을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지 등등을
자세히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익혀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모차르트가 만약에 3살 때부터 그랬다면 그러면 뭐 4살 때 천재적인 곡이 나오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3살 때 곡을 작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그렇지만 수많은 연습들을 거쳐서 최소한 10년 이상 더 연습을 하고 난 이후에 뭐 16살, 17살 이때부터 모차르트의 곡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그런 음악가의 예를 들고 또 이제 그러면 음악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재능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론할까요? 야, 그거는 음악이니까 가능한 거지. 음악 말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은 공부 같은 게 대표적이죠. 공부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타고난 애들이 있어 보이잖아요. 정말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막 카이스트 수석 입학하고 막 수석 졸업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정말 뭐 대단한 친구들이 많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와 쟤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제 저희 반에서 1등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시골에서 온 친구예요. 그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 온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읍면리에한 거죠. 여기로 치면 새출리 같은데 학교를 다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온 친구인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학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다녀. 부모님도 얘가 공부하는 거에 막 엄청 관심 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야 쟤는 진짜 타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재능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거를 만약에 설명할 수 있으려면 재능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재능 유전자라는 것이 발견된 적도 없거니와 만약에 있다면은 무조건 부모의 성적이 자녀의 성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부모가 좋은 학교를 나오면 자녀가 좋은 학교를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분도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확률이 높은데 그런 확률이 높은 이유는 부모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학업 스케줄을 제공을 해야지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고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부모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승으로서의 부모를 이제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연습이 중요하다. 공부나 아니면 음악이나 스포츠나 공부나 뭐 투자, 심지어 이분은 이제 경영까지도 이야기하시거든요. 경영이라는 것도 실제로 뭐가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기업을 운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했던 거를 반복해서 해보는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계획된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구조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할 때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유아교육 실습을 강의한다. 여러분들이 그 현업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을 그냥 유치원에다가 갖다 놓고 유치원에서 그냥 수업을 듣게 하는 그냥 유치원 원생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원생들보다 훨씬 아는 것도 많을 테고 또 뭐 이렇게 돼 있을 테지만 그리고 학교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실제로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아니라 그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제대로 제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구조화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유치원을 예로 든다면은 이런 거죠. 유치원에서도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조화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되게 산만한 아이들을 제압하는 방법 아니면 공격성이 있는 아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부모를 상담할 때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상담해야 되는지 등을 연습시키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천재, 유아교육 선생님 중에 정말 뛰어난 성취를 거두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되게 이제 희대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의 IQ가 185인가 뭐 그렇게 높다고 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천재 중에 한 명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천재냐면은 이런 그 이공계 학생들이 이런 농담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파인만 어떤 친구가 파인만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너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내면서 이런 수식이 있는데 요거 답은 얼마겠다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파인만이 한 1초에서 2초 정도 생각하더니 답을 딱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친구가 막 웃으면서 와, 넌 정말 대단하다. 너 진짜 천재구나. 보통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면은 등비수열의 합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너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 거구나.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파인만이 깜짝 놀라면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인만의 암산 속도가 너무 빠른 나머지 일반 사람들이 우회해서 푸는 간단한 해결책으로 문제를 푸는 속도만큼을 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훈련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IQ가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훈련된 사람, 학습을 충분히 훈련한 사람이 좋은 성취를 거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은 그 해당 분야를 충분히 연습을 하세요. 충분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천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피아노 시작한다고 해서 내가 뭐 차이코프스키 같은 음악가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차이코프스키의 어린 시절만큼 음악에 집중하고 음악에 대한 훈련을 오랜 시간 동안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만큼의 음악적인 성취를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취미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재미로 책을 읽거나 재미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좀 맞다고 느꼈던 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정말 성실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특목고에 가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간 케이스죠. 근데 반면에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선생님한테 농담 따먹게 하다가 막 불려나가서 막 두들겨 맞고 막 그런 친구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오시고 뭐 제가 너무 정신이 산만하다 이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너무 정신이 산만해서 학습에 다른 친구들의 학습에 지장을 줄 정도니까 부모님이 좀 이거를 알고 계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시절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서 이제 대학에 운 좋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대학에 가서도 이제 공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공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걸 하다가 시간들을 대부분 보냈어요. 근데 이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나 공부에 대한 이런 부딪히는 느낌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박사까지 하고 지금 이제 교수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석사까지 하고 공부에 학을 떼고서 자기는 이제 박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어린 시절에 너무 소진을 해서 그랬다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오늘 수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수업은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여러분들도 수행평가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수행평가를 어떤 상황에서 겪어봤느냐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딱 처음으로 떠올리는 것들이 그런 거죠. 음악 시간에 뭐 노래를 불렀다거나
아니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했다거나 아니면 체육 시간에 뭐 공을 멀리 던지기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봤다거나 하는 부분들로 수행평가를 했던 것들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할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수행평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수행평가에는 어떤 부분이 중점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칠판을 원하셔서 칠판에다가 다시 강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인 수행평가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수행평가라고 하면은 아까 뭘 주로 떠올린다고 했었죠? 크게 뭐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불렀다 혹은 뭐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부는 시험을 봤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체육 시간에 여러분 체육 시간에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저는 뭘 해봤지? 뭐 슛 농구에서 이제 슛 같은 거 아니면 배구에서 리시브가 뭐죠 여러분? 이렇게 공이 내려오면은 사람이 있다가 그거를 받는 거를 리시브라고 하죠. 이렇게 손 두 개로 모아가지고 팅 이렇게 받아 올리는 거.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점프 뛰어서 여기 뜬 공을 탁 해서 네트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요 받는 거, 요 훈련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리시브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있었고 또 뭐 음악책, 뭐 미술 시간에는 뭐가 있었죠? 미술 시간에는 뭐 그림 그리기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그림 그리기 말고 뭐 소묘 아니면 조각 이런 것들 있었죠. 저는 이제 비누 가지고 그 조각하는 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빨래 비누를 갖다 놓고 이걸 깎아서 조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에 여기 그 꼬리 부분 해가지고 하나 코끼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코 이렇게 해놓고 코끼리 이렇게 딱 했죠. 귀. 하지만 제가 간과했던 사실은 나한테 이 미술적 감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간과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막 자르다 보니까 이거를 막 파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감각이 조금 더 생겨가지고 괜찮은데 막 다리가 잘려나가고 막 절단되는 거죠. 막 코가 잘려나가고 그런 개념이 이제 잘 없어가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코끼리를 거의 토막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미술 시간이나 미술 시간 특히 미술 시간에는 항상 수행 평가만 들어가면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 반면에 그나마 음악 시간에 또 제가 이제 음치였거든요 원래. 음치여서 노래 이런 거 잘 못하고 연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가지고 수행평가만 들어가면 제가 다 막 점수가 낮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도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실 수행평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왜 할까요?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수행평가라는 거는 성실성을 보기 위한 거다. 성실성을 체크하기 위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실성을 보기 위한 걸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실성을 위해서 하는 걸까? 그러면 그냥 무조건 성실한 사람이 좋은 건가? 하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실한 것보다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수행평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간의 특성을 우리가 거의 첫 시간쯤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지적 특성이 있죠. 인지적 특성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내용에 대한 거, 흔히
우리가 공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공부 또는 독서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영역이에요.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공부의 영역에 있는 것들, 이거를 우리가 인지적 영역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정의적 영역의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태도에 대한 거예요. 태도. 예를 들면 흥미나 어떤 자신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도 있고, 또 뭐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의적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태도와 관련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의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동적 영역이라는 게 있죠. 심동적.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심동적 영역의 교육평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심동적 교육 목표, 심동적 교육의 뭐 몇 단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심동적이라는 거는 운동 능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심동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동적인 평가가 있고요. 근데 요 각각마다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요 각각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요거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각각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지적인 평가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게 인지적이라는 건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머리와 관련된 거.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시험이죠. 시험을 본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지필고사라고 해요. 지필검사. 그러니까 이 펜으로 푸는 거, 종이 지자에다가 연필할 때 그 필자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보는 시험, 요거를 우리가 지필시험이라고 하고, 요 지필검사를 통해서 인지적 영역을 보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뭐가 있죠? 시험을 볼 때 이 지필고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험 경우에 어떤 걸 보는 경우가 있나요? 이 오럴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럴 테스트. 이거는 뭐냐면은 구술 시험이에요. 구술 시험. 구술 시험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친구한테 딱 질문을 하면서 너 요거는 뭐냐? 뭐 예를 들면 정의적 영역이라는 거는 뭐냐?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라는 거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그럼 학생이 대답할 수 있겠죠.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라는 것은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교육의 목표를 말합니다. 정의적 영역이란 태도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정의적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태도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자신감, 흥미, 뭐 아니면 수업 참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오랄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실험 실습을 하는 것도 있어요. 실험 실습.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이런 과학 실험을 잘 할 수 있는가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여기에 보면은 의사가 나오죠. 의사가 수술을 하겠죠. 수술에 대해서 배웠어요. 수술에 대해서 배우면은 이거를 자격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시험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병원으로 투입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입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험에서 지필고사를 이렇게 개복을 했다가 배를 쬐다가 사람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몸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배꼽이 여기 있어. 근데 어디가 잘못됐어. 배를 째. 그 다음에 이 지식으로는 알 수 있죠. 머릿속으로는 배를 이렇게 짠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를 잘라내고 나머지를 다시 이제 꼬매놓으면 되겠다는 거를 종이로 배워서 지필고사로는 통과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병원에 와서 이거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사에게 여러분들의 배를 맡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볼 때도 이 실험 실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해봐라. 이렇게 해보는 거죠.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부분을 해보고 잘 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시험도 있고 실습도 있고 구술하는 형태의 시험도 있다. 정의적 영역은 어떻게 볼까요? 요거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관찰하거나 아니면은 뭐 질문지를 주거나, 여러분 혹시 그 실험 저기 심리 검사 같은 거 하면은 이런 종이를 바꿔서 자기의 뭐에 맞는지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문항들 있죠. 그래서 뭐 1점부터 5점까지 쭉 나와 있고 체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심리 검사에 주로 이런 부분들은 많겠죠. 그래서 뭐, 나는 가끔 식욕을 잃는다, 이런 거 이제 1번 전혀 아니다 해서 5번 매우 그렇다까지 체크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전혀 없기 때문에 식욕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식욕이라는 것이 우울감하고 되게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우울감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잘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울감이 좀 세지면은 학생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밥 먹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적게 느끼게 되고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정의적 영역에서의 어떤 평가 방법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이 사람을 잘 관찰해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심동적 영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시험을 봐서 요거처럼 이렇게 시험을 봐서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차는 거야. 그러면은 와서 공을 차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을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축구에 대한 룰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경기에 대한 경기에 대한 규칙들을 시험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신체에 관련된 지식들을 지필고사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요거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거를 같이 평가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테스트를 떠올리시나요? 시험이라는 것이, 테스트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전통적으로는 그 지필고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수행평가를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나눈다 생각을 해보면, 그 학습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이 학자가 무슨 학자인가요? 배울 학자죠. 익힐 습자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익히는 거, 볼 관자죠. 그래서 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 관점에 있어서는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주로 이 결과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시험지를 푸냐 못 푸냐, 풀면 얼마나 잘 푸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면, 수행평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얘가 진짜로 제대로 배워가고 있는 게 맞나?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배워서 그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게 맞나? 단순히 답이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수행평가의 학습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학습자에 대한 관점도 다르겠죠. 학생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학생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수동적 관점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가르쳐 주면은 듣는 사람, 주로 이렇게 듣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걸 하는 거고. 근데 수행평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능동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는 거죠. 통합의 관점에서 보는 거. 여러분 혹시 그 메타인지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메타인지라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여기다 한번 쳐볼까요? 메타인지 말고 메타인지 학습 전력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라고 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학원이 나오네요. 예, 영어 학원이 나와버렸죠. 근데 이제 이런 영어 학원 말고도 실제로
이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를 살펴보면은 뭐 백과사전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지식백과. 예, 아무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이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학습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에 시간을 씁니다. 듣기에 대한 학습 효율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대략 5에서 10%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림 못 그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게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죠. 재밌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안 하고 제가 말하는 걸 듣기만 했어. 그러면 제가 10번 말해야지 한 번 알아듣는 거예요. 혹은 10번에서 20번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효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을 높일 수 있냐면은 인지 전략을 활용하면 돼요. 인지 전략. 인지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은 설명해 보는 거예요. 설명.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 뇌라는 게 굉장히 신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실제로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에 대한 체계가 없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네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해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책상에서 딱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죠. 딱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겠죠. 다리가 없어.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책상에 앉아서 이 친구가 쉬는 시간에 막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딱 가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가서 물어보려고 해. 그럼 이 친구가 왔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야, 나 이 문제 모르는데 좀 알려줘라.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게 무슨 문제인데? 그럼 제가 문제를 설명해요. 이게 이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렇대. 근데 이건 왜 이래? 라고 딱 물어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물어보고 있었는데 알았다 하고 미안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팍 깨달아서 야 알았다 그러고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또 다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와가지고 자기 혼자 막 설명하더니 알았다 이러고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메타인지 전략이라는 거죠. 이 메타인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로 이 수행평가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해보는 거, 이것이 상당히 학습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50%에서 70% 가까이가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가장 높은 거는 이런 거죠. 실전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실전에 적용해보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돈 버는 기술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뭐 주식을 하는 방법 이런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책을 가지고 막 공부할 때는 뭐 잘 모르겠어, 이해도 안 돼 이랬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돈을 주식 통장에다 넣고 주식을 사보고 팔아보고 하면은 기존에 책으로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던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좋은 집을 구하는 방법, 이걸 책으로 막 열심히 읽었어. 근데 그 내용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안 외워져. 하지만 이거를 내 머릿속에 체계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가서 집을 구해보면 돼요. 내가 살 집, 내가 자취를 할 집을 구해보는 거.
그렇게 실제로 해보면은 머릿속에서 거의 90% 가까이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전략을 활용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수행평가의 관점인 거죠. 자, 다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사갈 집을 구해가지고 기분이 좋거든요. 내년 3월에 이사 가는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지우는 동안 딴소리 해봤습니다. 그 아내랑 맨날 그 이사갈 집 앞에 가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이사 올 집이다 맨날 얘기하면서 그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커피 마시고 차 타고 그 앞에 가서 커피 마시고 집에 돌아오고 밥 먹을 때도 그 아파트까지 가서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가게 가서 밥을 먹고 집에 돌아오고 이제 이발했는데 이발도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미용실 가서 하고 오고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학습자 관에 있어서는 여기는 이제 메타인지적인 관점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평가 형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평가 형태에 있어서는 뭐다? 지필고사 형태를 추구한다. 그래서 지필고사를 본다. 지필고사를 보면 여러분 장점이 뭡니까? 1번, 2번 쭉 있어. 10번까지 있어. 맞았고 틀렸고 맞았고 얘는 90점 딱 하면은 편하죠. 근데 수행평가를 냈어요. 얘는 수행평가겠죠. 수행평가를 내면은 과제를 내줘. 글을 써오라 그래. 글을 막 쫙 다 읽어. 다 읽고 와서 막 망했어. 잘했어.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이거 교사가 채점하는데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시험이 이제 수행평가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행평가를 여러분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행평가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음악, 미술, 체육 이런 데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수행평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수학시험 같은 경우도 수행평가를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주고 풀어봐라 했을 때 풀이 과정이 다 맞았는지를 점검해서 그 결과까지 같이 고려하는 형태 요거를 우리가 수행평가라고도 같이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수행평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참평가라는 것도 있고 포트폴리오 평가라는 것도 있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포트폴리오 평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 그리고 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평가 실시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필고사 몇 번 보나요? 지필고사는 한두 번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거나 사실은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말고사 한 번만 보거나 하는 형태의 지필고사를 보게 됩니다.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되죠? 수능시험 한 번 지필고사를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게 있는 반면에 이 수행평가에서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한다. 지속적 평가. 계속 시켜보고 잘하는지를 보고 못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는 게 이 두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평가 영역이에요. 평가 내용 또는 영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필고사는 하나의 능력을 검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 시험이면 영어 능력, 국어 시험이면 국어 능력 이런 걸 보는 반면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능력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문제 안에 어려운 국어 내용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만 수식을 세워서 풀 수 있어. 이런 문제들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의 문항을 구성하는 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대상에 있어서도 지필고사는 평가 대상이 누구죠? 한 개인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 집단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집단이 이걸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수행평가 하면은 뭐 하나요? 주로 발표 과제 같은 거 하면은
집단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그 집단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발표 같은 것도 대표적인 수행 평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별 과제 하면은 그 여러분 교양 과목 같은 거 조별 과제 하면은 이렇게 집단끼리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개차반으로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서 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보니까 사회에서는 이 팀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회사에 가게 되면은 단체로 하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 조별 과제의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조별 과제를 해보면은 학생들이 불만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학생 때 불만이 많았고 왜 불만이 많았냐면은 애들이 열심히 안 해. 물론 나도 열심히 안 했어요. 나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남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라리 그냥 내가 혼자 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막 다른 사람 것 때문에 내 결과가 영향을 받으니까 학생들이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직장에 와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직장에 와서는 만약에 직장 상사가 이런 걸 시켰어. 그러면은 안 할 수 없고 혹은 뭐 그러니까 이 어떤 집단 상황 속에서 팀워크를 맞춰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수준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또 다른 문제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필 검사를 우리가 주로 이야기했는데 지필 검사는 왜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저기 표준화 검사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표준화 검사를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근대로 오기 전에 전근대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뭐였죠? 원래 조선시대였죠. 조선시대에서 이 조선 말기가 되면서 대한제국으로 넘어오고 일제강점기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시험을 과거시험이라는 게 있었죠. 과거시험,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시험이라는 게 있었죠. 과거시험은 누가 봤습니까? 양반들이 봤겠죠. 양반은 몇 퍼센트가 있었을까요? 대략 10%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0%가 양반인데 10% 중에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양반의 자제들이겠죠. 아들, 딸들. 아들, 딸도 아니죠. 아들들만 볼 수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막 5%밖에 시험을 못 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과거 시험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과거 시험.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과거 시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에 들어가가지고 다 같이 보는 거죠. 이 한 몇천 명이 앉아가지고 몇백 명이 앉아서 이게 이렇게 그러면 시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뭐뭐에 대해 쓰시오. 이런 게 이제 주로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해요. 뭐해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해결책을 써라 이러면은 이 양반 자제들이 가가지고 쭉 자기 생각을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이 고관 대작들이 앉아가지고 이거를 평가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읽어보고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점검을 하면서 봤던 형태였어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거치고 우리나라가 그 현대사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현대사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신분제라는 게 없어지게 되죠. 신분제라는 게 다 철폐가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어. 여러분, 고위급 공무원이 되는데, 뭐 소위 말하자면은 그 공직에 가는데, 요즘에는 그 부모님의 직업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부모님 직업이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가 시험만 잘 보면 갈 수 있는 게 공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님의 성적이 부모님의 그런 직분이 중요했죠.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부모님이 어떤 계급의 사람인가가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채점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보는 형태로 채점을 할 수가 없고 막 시험 인원이 이렇게 아까 그 과거 시험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기껏해야 한 1000명 받겠죠. 근데 지금 우리 수능 시험 몇 명이 봅니까? 50만 명이 봅니다. 50만 명.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이런 상황들이 바뀌게 되면서 표준화 검사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지필고사가 강조되는 형태로 지필검사가 강조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필고사라는 것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지필고사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찍어서 맞췄는지 풀어서 맞췄는지를 알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점수 갭이 넓은 학교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방 국공립대 같은 데 보면은 좋은 학과하고 안 좋은 학과하고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대학들 뭐 하버드, 옥스퍼드 이런 데 같은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뭐 서울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제일 잘하는 학과나 못하는 학과나 크게 차이가 없죠. 수능 성적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한 문제 한 문제의 차이로 막 순위가 뒤바뀌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찍어서 맞춘 건지 풀어서 맞춘 건지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진다. 점점 찍어서 맞췄는지 풀어서 맞췄는지가 점점 중요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러면서 다시 수행평가가 강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강조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실제로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좀 창의적으로 풀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수행평가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라는 거는 지필평가 아닌 것들. 여러분 우리 집합에서 이런 기호 배우신 적 있으시죠? 여집합. 지필평가가 아닌 평가들.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필평가가 아닌 모든 검사들을 우리가 수행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이게 딱 맞는 정의라고 보긴 어렵죠. 그냥 어떤 수행에 대한 실제로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수행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라는 거는 결국은 지필고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필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가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를 하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지필고사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아냐 모르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학생이 문제를 풀 때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에 답을 맞췄다 틀렸다를 가지고는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해서 틀렸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빈약했는데 정답을 맞췄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과정이나 어떤 행동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더 나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라는 말은 사실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행평가라는 말 안에 여러 가지 다른 평가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수행평가, 참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직접평가, 대안적 평가, 이런 평가 방법들을 모두 우리가 수행평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때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럼 수행평가 문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수행평가가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수행평가가 다시금 중요해지게 된 계기는 지필고사가 중요했던 시절을 지나면서 시험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시험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좀 다른 부분들, 조금은 그냥 그 성취를 이뤘는가 못 이뤘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면, 수행평가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가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학습자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지필평가 같은 경우가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제일 우선시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선별하는 기능에 초점을 뒀다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완전 학습, 학생들이 진짜로 이 부분들을 알아냈느냐 모르느냐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두는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 책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스승이 연습을 제공해야 되고, 그 연습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피드백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엄청난 성취를 거둘 수가 있다. 제대로 못하면, 피드백을 주지 못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실험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중간 과제 해서 제출한 거 있죠. 그 대안적인 평가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고 나서 제가 잘한 학생들 거 몇 명 거를 이제 올려줬잖아요. 그거를 이제 올려드린 이유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써야지 좀 더 잘 쓴 글이다, 혹은 이런 식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과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과제다 라는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식으로 줬던 건데, 제가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글을 읽고 평가하는데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원래는 이제 그 교육학 개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쓰기 수업처럼 진행을 해서 막 첨삭도 하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막 과제에다가 반론을 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사실 이 수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수행평가의 전형적인 그 책에 나오는 어려움들을 저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부분들을 저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수행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중요하다. 수행평가는 기존의 지필평가와는 조금 대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쓸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 참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수행평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업이 한 주에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더 힘을 내주시고, 부디 이 더위 가운데서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